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마당에 피어난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들이자 남편으로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에게는 두 사람의 가족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막내 아들. 저는 둘 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게 딸 같았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혼자서도 씩씩하고 야무진 모습이 인상 깊었고 시집 온 후에도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 며느리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병원 응급실 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뒤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와 함께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에게 그 돈을 남겨주겠다고 직접 보험 상담원과 함께 앉아 약정서를 쓰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단 한 푼도 제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지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남편 명의로 된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수령 확인까지 마쳤다고 말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령 서류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통장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급히 확인해 보니 수령인은 며느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은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신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삿날도 아들의 생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우연히 시내에서 마주친 지인의 말 한마디에 제 무릎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따님이시죠? 제주도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새 차 뽑았다고 자랑하던데요.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 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혼자 살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 편일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마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도 사정이 있었겠죠. 이제 그냥 잊어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두 번 무너졌습니다. 처음은 며느리, 두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 결국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연락을 피했고 아들은 어느 날부턴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날도 아침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우편함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열어보니 며느리 명의로 된 청구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그것도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주소가 바뀌지 않아 저희 집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주소를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참담했던 건 그 차를 며느리 혼자 산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 청구서에 동승자 이름으로 제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손잡고 제게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당신 없이 남은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다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정말 몰랐다고.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고 막내 아들은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주소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달 남편 보험금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며느리 계좌에서 흘러나간 지출 명세를 보면 매번 가슴이 찢어집니다. 명품, 고급 식당, 해외 결제 내역까지 제 남편의 피 같은 돈이 그런 곳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저는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정황은 충분하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은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도운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제 친아들이 며느리가 사망보험금을 빼돌리는 걸 도운 겁니다. 둘이 공모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연락을 해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비웃듯 웃고 있었고, 눈을 떠도 텅 빈 집안에서 남편의 유품만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자식은 결국 남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남편이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다이어리에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들게 된 계기, 혹시라도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절대 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거기엔 분명히 수익자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돈을 받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보험 계약서와 그 메모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히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도장을 위조했거나 신분을 사칭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주소지를 여러 번 바꿨고 연락처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된 상태였고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그마저도 퇴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가족의 배신을 넘어서 철저히 준비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그 즈음 동네에서 절 아는 분들이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저는 지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 보셨어요? 남편 돌아가신 이후에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괴롭혔다고 하던데요. 그 글이 퍼져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는 저인데 며느리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캡처된 그 글을 확인한 순간 손이 떨려 핸드폰을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글에는 제 이름도 없었고 정확한 사실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를 지목하는 내용이었고 사람들은 그 글에 시어머니 무섭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예도 신뢰도 가정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에 대한 민사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 나온 아들의 진술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받으면 형수에게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적어도 형수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생활이 어려웠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형수 편에 서서 저를 적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자식을 잃었고 정의를 기다리는 희망마저도 꺾였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연락을 피했고 결국 법원은 일방적으로 보험사와 그녀에게 출석 요구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그 보험금 일부를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계좌 추적을 했더니 며느리 계좌에서 아드님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시기를 보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직후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제 친아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날, 바로 다음 날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은 바로 아들의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제주도의 고급 빌라 전세, 심지어는 해외여행 사진까지. SNS에는 새 출발,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남편의 초상 사진과 그의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내 삶이 끝나더라도 당신만은 걱정 없도록 하겠소. 그 따뜻한 말이, 그 다정한 유언이 결국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유산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며 남편의 이름만 수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사라진 뒤 제 일상은 그야말로 텅 비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는 상실감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입에 넘어가지 않았고 문득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새 얼굴은 수척해졌고 머리는 성성하게 휘어졌습니다. 동네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괜히 쑥덕대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슈퍼에 가도 계산대 너머에서 무언가 말을 나누던 사람들의 입이 저를 향해 멈춰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그만큼 파급력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거기엔 저를 괴물처럼 묘사했으니까요. 아들의 보험금을 탐해 며느리를 내쫓은 못된 시어머니라는 글이 수백 명에게 공유되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이 그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 방송국 기자들까지 며느리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캡처된 이미지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어떤 말도 밖에서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누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 제삿날은 다가왔습니다. 평생 지켜온 날이라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왔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누르게 되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야. 너라도 와줄 수 있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돈은 아버님이 남긴 유산이에요. 제가 받을 자격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그날 제사상 앞에 앉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평생을 걸고 키운 자식이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받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남은 인생이라도 최소한 이 억울한 만큼은 안고 갈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몰래 적금 통장을 깨서 자신 명의로 옮긴 사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험 청구 서류를 대신 작성한 일, 사망보험 청구 전날 찍힌 며느리의 은행 방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에서 놓지 못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제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만난 아들의 얼굴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친 듯 하면서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며느리의 불출석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고 아들 역시 공모자로서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나 강제 집행은 어려웠습니다. 이미 그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겼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저는 그 길로 남편이 묻힌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가슴속에 맺힌 말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당신이 남긴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버텼어요. 그래도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후련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미련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새로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에는 제가 지인들에게 그녀의 비리를 이야기했고 동네 주민들이 그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기게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다니 저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의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또다시 긴 싸움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고 지친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고 인터넷 카페에도 제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어떤 시어머니였는지 직접 판단해 주세요. 그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만, 드러나야만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을 방조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예전부터 저를 알고 지낸 이웃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고 정 많던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들, 판결문, 그리고 아들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들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드러난다는 말이 그제서야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 측에서 낸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과 사실에 기초한 의사표현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여전히 저를 피했고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가족을 잃고 신뢰를 무너뜨린 뒤에야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지만 왠지 모르게 눌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간 모든 근육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부드럽지만 긴장감이 서린 말투.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이요, 일부는 썼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을 갚고 싶어요.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 다시 고개 들 수 있을 만큼은 노력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허탈함, 안도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안쓰러움까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실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앞 오래된 철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 짧은 인사에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그녀 명의의 계좌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다시 모았다는 기록이었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자필 각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그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한 내 마음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늦은 걸 알지만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아니,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감정이란 건
특히 분노는 시간과 함께 무뎌지지만 상처는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덧나지 않게 하는 연고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앉은 부엌 식탁 앞, 우리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가는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가족이 이렇게 부서졌지만 오늘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받은 판결금을 집행유예로 돌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며느리의 분할 상환 약속서를 법정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 삶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법적 책임만 이행한 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가장 아픈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떠났던 자리, 그 공백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라는 건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곧장 아물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그 후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물건들을 정돈하며 기억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옷장 속 낡은 와이셔츠, 책장 위 먼지 낀 시계, 수첩한 귀퉁이에 남긴 짧은 글귀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엔 제가 너무 오래 잊고 지낸 저 자신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시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며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희생하며 살았지만 남은 것은 배신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처음으로 저를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보기로 한 겁니다. 목적지도 일정도 정하지 않고 그냥 발 닿는 대로 떠나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남편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짜 이별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떠나면 남보다 더한 타인이 되는 게 가족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단단한 말보다 흔들리는 눈에서 드러나는 법인데 그녀의 눈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달 소액이나마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꾸준히 보내오는 그 송금 기록은 어쩌면 그녀 나름의 속죄였을 겁니다. 전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연락이 또 한 통 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보험금을 빼돌렸던 그 아이. 오랜 침묵 끝에 전화를 걸어왔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끝내 피할 수 없는 인연, 그래서 저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여름 끝자락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그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듯 낯설었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고 손끝은 자꾸 땀에 젖은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함께 현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형수 말을 믿었어요. 엄마는 형수를 미워하고 보험금도 못 받게 할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저도 판단이 흐려졌어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그저 그래,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장례식 다음날 돈을 받았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지. 그때 나는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자주 찾아뵐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용서도 아닌 그저 멍한 감정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작한 작은 노트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끊겨있던 글을 다시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는 사과했고 아들은 돌아왔다. 아직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한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식사 때마다 남편의 유품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고 아침에는 라디오를 틀고 조용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감사하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쉽게 다치지 않았고 그 다친 마음을 열게 해준 것도 결국 시간이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매달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된장찌개를 끓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무뚝뚝하게 내밀던 그 손,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피던 그 표정, 그리고 쭈뼛거리며 꺼낸 말. 예전에 아버지가 끓이던 된장찌개 기억나요? 이거 그 맛 따라해 본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국을 떠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맛이 있어서도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이걸 만들기 위해 주방에 서 있었을 시간을 떠올리니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들어와 청소만 하고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 무릎을 꿇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이제 많이 컸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용서라는 단어가 목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제 손주라는 사실만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작은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인사 잘하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가족은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거구나. 완전히 부서진 줄 알았던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맞춰질 수 있는 거구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도 분명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들과 예전처럼 가깝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관계, 손주가 명절에 찾아오고 아들이 생일에 전화를 걸어주는 정도의 거리, 그게 제게는 가장 편한 형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내가 겪은 이 이야기를 어디엔가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기장을 떠올렸지만 곧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도 있고 재산 문제로 무너진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한 줄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제 글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연재를 해보자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리고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이들이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했고, 어떤 분은 며느리에게 수모를 겪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들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고통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왔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구나. 그 인식은 제 삶을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오랜만에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낙골당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우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괜찮아. 남편의 영정은 여전히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날 저는 남편에게서 깊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제 괜찮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던 그날 이후 저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새로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80을 앞둔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나이에 비로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숨쉬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시작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런 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며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외도에 평생을 참고 살았고 누군가는 아들 며느리의 무심함에 매일 밤 눈물로 잠들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보험금을 몰래 가져간 이야기, 아들이 그 일에 동조하며 어머니를 저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깊이 무너졌고
다시 어떻게 일어섰는지까지 처음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누구 하나도 제 눈물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계기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얻었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동네 신문에 이어 노인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도 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에서 주최한 고령자 체험수기 공모전에도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이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을 받았다고 이제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걸 이겨내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글 읽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게 됐고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한 일의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전해지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조금씩 자주 연락을 해왔고 손주는 방학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뜰 때면 그 모든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제 삶을 제 두 발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의 유품 중 가장 소중했던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가 생전에 제게 준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결혼식 날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남편은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그 조그만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말했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야. 이 반지처럼 당신도 절대 놓지 않을게. 그 반지를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당신을 놓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조용히 반지를 손에 끼웠습니다.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면 그 반지와 함께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그날까지 저는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의 영정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저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한때는 무너져버린 줄로만 알았던 가족의 형태도 조금은 변해갔고 멀어졌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의 고비로 끝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막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려는 참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저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병원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였지만 며느리의 사고 소식은 그 모든 다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는 꽤 심각했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고 척추에 손상을 입어 당분간 거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환자의 곁에 상주하셔야 합니다.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족 중 유일하게 병원에 달려온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손주는 외가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입원실 앞에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며 저는 그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상태를 체크하고 그녀가 아프다고 손을 내밀면 주저없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운 마음으로는 오래 살 수가 없어. 미워해봤자 나만 아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사람으로서 돕는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뜨겁게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머리맡에 있는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짜서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쌓였던 감정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긴 재활 치료 끝에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이 크지 않았고 꾸준한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녀는 제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한 일 다 갚겠습니다. 돈으로도, 행동으로도 아니라 제가 진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갚겠습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제겐 오래도록 남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그건 피를 나눴다는 의미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후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저를 자주 찾아왔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함께 밥을 지어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주말이면 손주까지 합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웃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사고 이후 마음을 다잡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철 좀 들었어요. 많이 늦었죠? 그래도 앞으로는 엄마 앞에서 당당한 아들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상처가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기억을 하나씩 덧칠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살아가는 법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 저는 오랜만에 집마당 한켠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매화나무 아래 작게 흙을 고르고 조심스레 꽃씨를 심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꽃 피면 봄에 사진 찍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이 핀다는 건 겨울을 이겨냈다는 증거니까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디찬 고통의 겨울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며 허공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삶을 가꾸고 살아낸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매주 한 번씩 집에 들러 마당을 함께 손보고 손주는 학교 숙제를 들고 와 제 방에서 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느 순간 불현듯
아주 오래전 제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는 건 참 별거 없어.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야. 우리 둘이 함께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그 말을 이해한 건 남편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줬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으며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받고 받은 진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꾸준한 약물 치료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생활 패턴도 바꾸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오는 길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제 삶을 회복해 놓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제 곁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지자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요. 이번엔 절대 혼자 안 계시게 할 거예요. 며느리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수건으로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병원 진료 다니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운동도 같이 하자고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들의 손길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제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병마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을 위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 주된 수업이었는데 의외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관절염으로,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또 어떤 분은 가족 간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저는 다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 기대야 하고 기대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완벽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란 걸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그날의 나를 기억하는 글을 써두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허리가 덜 아팠다는 말 한 줄로도 충분했고, 어떤 날은 손주가 웃으며 안겨왔다는 따뜻한 기록이 저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주는 점점 자라고 아들과 며느리도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그들의 어깨를 잡고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제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야 좀 철이 들었어요. 내가 많이 울고 많이 참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고개 끄덕이며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늘 향 하나와 계절마다 바뀌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심은 꽃씨는 겨울을 지나 봄에 활짝 피어났고 그 꽃이 피던 날 손주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심은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 꽃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꽃이지. 너희가 지켜야 해. 오래오래, 아주 오래 피어나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무너지고 또 어떤 가족은 떠나지만 남은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다시 새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비록 상처받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그 위에 웃음과 온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인생은 여전히 살아볼 만하다는 것. 이후 저는 뜻하지 않게 지역의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접지 마세요. 상처는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후 제 일상은 다시 한번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마당 정리를 하고 늦은 오후엔 손주가 오길 기다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 3회 복지관 상담실로 나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하고 소극적인 분들일 줄 알았지만 의외로 제게 말을 걸어오는 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너무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말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으신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자식 둘은 서로 눈치만 보며 병원비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을 옮길까, 병원비를 포기할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까 너무도 절박한 질문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결국 제가 어떻게 해도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원망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당신이 그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남아요. 그건 그분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생애 속에 남는 일이에요. 우리 살아온 발자국은 남이 몰라도 우리 몸이 기억해요. 그분은 그 말에 오래도록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며 보냈던 시간,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깊이 상처받은 시간, 다시 돌아와 서로를 회복해 나갔던 날들까지 어떤 기억은 지워졌고 어떤 기억은 남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책으로 남겨보기로요. 처음엔 그저 메모 정도였습니다. 종이에 글을 써내려가고 이전에 써둔 일기와 SNS 인터뷰 자료들을 하나하나 엮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지역 노인문학회에 추천해주겠다고 했고 몇 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한 편의 수필을 문예지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작은 출판사의 제안을 받게 되었고 결국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용했습니다. 봄이 오기까지. 제 삶과 꼭 닮은 제목이었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여러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고 며느리와 처음으로 화해했다고 했고 어떤 분은 자식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글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밖이었던 편지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께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편지지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제 딸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늦게, 정말 늦게 고개를 숙입니다. 제 아이가 어머님 가슴에 남긴 상처, 앞으로 제가 딸 대신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진심이 제 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슬픔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께서 아주 긴 편지를 보내오셨더구나. 너도 봐야 할 것 같아서 보관해뒀단다. 며느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며느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자식한테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자랑하며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다시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썼습니다. 겨울을 지나 매화는 다시 피었고 얼었던 땅엔 꽃이 피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충분히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따뜻해진다. 그 글을 쓴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약해지고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천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깊게 상처받았으며 누구보다 천천히 회복해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은 조용하고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연명 치료나 큰 병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 집에서 제가 돌본 정원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의 간호사 선생님과 상의해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고 유언장도 간단히 써두었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읽어온 이 집을 손주에게 남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루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핀 저 매화나무 기억나니? 그거 내가 심은 거야. 할머니랑. 손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친구한테도 자랑했어요. 할머니네 집엔 우리 가족 나무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언젠가 이 집을 지켜줄 것이다.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기억이 오래간다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잘할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전보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약을 챙겨주고 아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정원을 돌보다가 문득 저는 매화 아래에 조그마한 돌비석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을 새겼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살다 갑니다. 가족을 원망했고 가족을 용서했고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새긴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제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일기를 정리해 출판사에 다시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상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적고 나서야 저는 이 오랜 이야기의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큼직하게 적힌 한 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시작이에요. 이보다 더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가족에게도 봄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